2014년 런던에 위치한 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15명의 수학자들에게 총 60개의 수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동시에 수학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특정 수식을 볼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 즉 시각이나 청각적 아름다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전두엽의 특정 부위가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4년 2월 한 뇌과학 저널에 게재되었는데요. 수학자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식은 바로 오일러 등식이었습니다. 반면 수학자들이 가장 추하다고 느낀 수식은 급수 형태로 파이분의 1을 계산하는 이렇게 생긴 식이었는데요. 혹시 이 식을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지셨나요? 아마 그랬다면 그것은 수학이나 물리에 깊은 조예가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이런 복잡한 수식을 즐기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극단적인 단순함과 대칭을 추구하는 이들이죠. 이처럼 수학을 깊이 있게 다뤄본 사람들은 오일러 등식을 마치 예술작품처럼 느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가장 아름다운 수식, 오일러 등식을 진지하게 이해해볼 생각인데요.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수학자들이 왜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을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문과용과 이과용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었는데요. 쉽게 말해 미분 개념을 이용한 설명이 이과용이고 미분 없는 설명이 문과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과용입니다. 하지만 미분을 이용한다 해서 수학적으로 뭔가 화려한 것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미분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그 기본 개념마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진짜 문제는 미분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오일러 등식에 허수 i가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플러스 1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지수 자리에 허수가 있다는 점일 겁니다. 대체 2의 i파이 제곱이 뭐죠? 1을 i파이번 곱했다는 건가요? 몇 번 곱했다 구할 때 그 몇 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연수여야 말이 됩니다. 2번이면 2번이고 10번이면 10번이지 i파이번 곱했다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비문입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지수 자리에 허수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대부분은 학교에서 그것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배운 나머지 허수나 복소수 자체가 지닌 기본 속성에 대해서도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복소수에 대한 중요한 성질을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뭔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하신가요? 사실 이것들은 예제 한두 개만 놓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하는 자연수나 분수, 무리수, 음수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i라는 수는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우리는 이런 수를 실수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실수든 그것을 2번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i라는 수는 실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i와 그것들의 모든 배수들을 통틀어 허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3 플러스 4i와 같이 실수와 허수가 더해진 형태의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소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실수들은 이렇게 실수축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곱하면 음수가 되는 허수는 이 실수축 위에 해당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X축, Y축을 그리듯이 실수축에 수직한 허수축을 이렇게 그린다면 모든 허수는 이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구성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죠. 모든 복소수를 포함하는 평면, 우리는 이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복소수들이 더해지고 곱해지는 모습들을 이 복소 평면에서 보고 있으면 신비로운 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복소수의 덧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4i와 4 플러스 3i를 더해보겠습니다.
복소수를 더해줄 땐 그저 실수는 실수끼리, 헛수는 헛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3 플러스 4i 더하기 4 플러스 3i는 그 결과가 7 플러스 7i인데요. 이 더해지는 과정을 복소 평면상에서 보면 그것은 그저 화살표를 이어붙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복소수를 원점과 해당 복소수를 잇는 이런 화살표로 표현하고 더하는 수 4 플러스 3i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면 두 복소수를 더한다는 것은 더해지는 수의 화살표 끝, 즉 원점을 시작으로 하고 더하는 수의 화살표의 끝을 종점으로 하는 이 빨간색 화살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어떤 임의의 두 복소수를 더할 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이렇게 되면 복소수의 덧셈이라는 연산은 복소 평면상의 기하 문제로 치환되고 숫자로 계산할 때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복소 평면상에서의 화살표 이어붙이기다. 이것이 복소수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성질입니다. 첫 번째가 덧셈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성질은 곱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복소수 3 플러스 4i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 수를 g라고 표시하고 거기에 헛수 i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실수에 대한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단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만 조심해주면 되죠. 3 플러스 4i에 i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i이고 복소 평면상에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도형에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에 끼어있는 각도가 90도라는 걸 직관적으로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두 개 그려놓고 보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죠. 즉, 저 동그라미 x 90도를 모두 합하면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x축을 이렇게 감싸는 각도도 180도잖아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 저 사이에 끼어있는 각도는 9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은 그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데 반지름이 5인1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i를 곱하기 전이나 후나 복소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소수 g는 헛수 i를 곱한 결과 크기는 유지한 채 원점을 중심으로 90도만큼 회전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헛수 i를 어떤 임의의 복소수 g에 곱하더라도 성립하는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사실 이러한 곱셈 규칙에 대한 증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수 부분이 a이고 헛수 부분이 b인 어떤 임의의 복소수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 i를 곱하면 헛수와 실수 부분이 서로 바뀌면서 실수 부분에는 마이너스가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 전후의 복소수와 원점을 연결한 두 직선, 그리고 그것들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복소수에 대한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즉 a분의 b이고 같은 이유로 i를 곱한 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뭔가 감이 오시나요?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두 직선이 90도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를 곱해서 90도만큼 도는 것은 a와 b가 어떤 값을 가지던 성립하는, 즉 어떤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두 가지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복소수의 덧셈은 화살표 이어붙이기다. 둘째, 복소수 g에 헛수 i를 곱하면 90도만큼 돈다. 어떤가요? 두 가지 성질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전 지식이고, 나중에 다시 복소 평면을 만났을 때 이것들은 설명을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일러 등식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는 오일러 등식을 이해하기 위해 미분 방정식이란 걸 풀 겁니다. 미분 방정식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공계 학부생이시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고, 아니라면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세우고 푸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이고도 보편적인 수학적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방정식 F=ma는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이죠. 가속도 a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것인데 우리는 F의 구체적인 형태, 즉 중력이나 전자기력 혹은 스프링의 복원력 등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미분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F=ma 말고도 미분 방정식은 당장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시간과 위치에 따라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은 파동 방정식으로, 향수가 공기 중에서 퍼져나가는 또는 잉크가 물속을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은 확산 방정식이라는 이름의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일러 등식을 이해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께서 미분 방정식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어도 좋고 심지어 미분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학교에서 미분을 처음 배울 때 보통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저는 확인차 예전에 과외할 때 썼던 개념원리 책을 다시 펼쳐보았는데요. 이 미분법이라는 단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어떤 식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미분계수라 불리는 이 한 줄의 식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x, fx는 이렇게 그래프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점의 x축 좌표는 x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앞에 세모 모양으로 생긴 것은 델타라고 불리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그냥 일단은 델타 x는 0.1, 0.2 이 정도의 작은 값을 가지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점의 x축 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이고 따라서 그 지점의 함수값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y축의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 값은 두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붉은색으로 적어놓은 이 값들을 이용해서 두 점을 잇는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죠. 즉 그래프상에 델타 x만큼 떨어진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값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차이는 앞에 저 리미트 기호가 들어간다는 것일 뿐입니다. 저 리미트의 의미는 그래프상에서 델타 x의 값을 한없이 작게 한다는 뜻입니다. 델타 x가 어느 한계보다 더 작아지면 그 값이 너무나 작아서 그냥 x, fx라는 하나의 점으로 겹쳐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저 노란색 직선은 x, fx 지점에서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저 미분계수인 것이고 간략히 줄여서 f'x라고 표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분계수식의 형태를 좀 변형시켜 볼 텐데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델타 x가 아주 작은 값이라는 사실은 염두에 둔 채 저 리미트 기호를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변의 위치를 바꾸고 양변에 델타 x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좌변의 f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미분계수식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그래프상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델타 x가 무한히 작아서 눈에 안 보이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를 수정한 저 식의 의미는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 fx에 이만큼의 값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fx라는 함수가 아주 간단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어떤 x에 대해서도 그 지점에서의 미분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미분값 f'x가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fx와 같다는 이렇게 표현되는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미분값이라는 것은 곧 기울기를 뜻하잖아요. 즉, 이 조건을 달리 표현하자면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예시로 들기 위해서 그린 이 그래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가운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fx의 부호는 무엇인가요? 0보다 큰 값이니 그 부호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기울기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이 상황에서는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값 자체는 따질 필요도 없이 부호조차 다른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점 하나는 정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1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뭐 그냥 원점에서 함수값도 1이고 기울기도 1이라는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시작으로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인접한 함수값들을 구해 나갈 텐데요. 우선 가능한 만큼 미분 계수식을 조건에 맞게 좀 고쳐 써보겠습니다. 일단 저 f'x 자리에는 조건에 맞게 fx를 대입해주고 그러면 fx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x에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좌변은 f 델타 x이고 우변의 저 f0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작점으로 잡은 점, 즉 x가 0일 때의 함수값인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해주는 것은 x가 델타 x일 때 함수값이 1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이죠. 그래프상에서 보면 x가 0보다 살짝 큰 델타 x일 때 함수값은 원래의 함수값 1보다 델타 x만큼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분에서 말하는 델타 x라는 값은 무한히 작은 값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간격을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델타 x만큼 몇 칸만 더 가면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델타 x가 무한히 작은 극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델타 x를 대입하면 좌변은 f2 델타 x,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은 방금 구했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은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입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자면 1 플러스 델타 x의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의 제곱은 이전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집니다. 혹시 뭔가 규칙이 있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한 번만 더 가면 확실히 보일 겁니다. x에 2 델타 x를 대입하면 좌변은 f3 델타 x,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시 2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은 앞에서 이미 구했잖아요. 대입해주면 그 값은 1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비수열입니다. 즉 델타 x만큼 이동할 때마다 함수값이 1 플러스 델타 x배만큼 증가하는 것이죠. n 델타 x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려면 x에 n-1 델타 x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생긴 게 좀 복잡해 보여도 그 형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은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준다는 정확히 등비수열의 형태인 것이죠. 게다가 x가 0일 때의 함수값, 즉 초항을 1로 두었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1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만큼 한 번 갈 때마다 함수값은 1 플러스 델타 x배만큼씩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x만큼 n번 이동한 지점의 함수값은 1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 n 델타 x라는 값을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의 값은 n분의 x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델타 x를 큼직하게 뒀다고 했는데 저 작게 자른 간격을 무한히 좁게 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로 보이겠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n을 무한히 크게 해서 델타 x의 간격을 무한히 작게 했다는 뜻입니다. n이 무한대니까 이것은 n차 다항식이자 무한차수의 다항식입니다. 또한 x = 1에서의 함수값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 값은 약 2.718 정도죠.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x = 1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자연상수 2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앞서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달리하면 지수함수적으로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모양인데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0,1, 1,2를 지나는 함수. 네, 이 함수 fx는 바로 지수함수 2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무한차수의 다항식은 2의 x제곱에 대한 다항식 형태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구한 그래프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을 풀어 오일러 등식을 이해할 거라 했죠. 저 기울기와 미분값이 같다는 조건이 바로 미분방정식입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수가 그 자신과 그것들의 미분들로 구성된 이런 형태의 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들을 풀어서 함수의 정확한 형태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매우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었던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자연상수 2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숫자 1도 숨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이었던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표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1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일러 등식을 구성하는 수 중에 2와 1은 있는데 i와 파이는 아직 없잖아요. 하다보니 마치 드래곤볼 모으듯이 기본수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수를 대표하는 1이라는 수에 대한 미분방정식에서 자연상수 2를 만날 수 있었듯이 허수 i를 대표하는 이런 미분방정식을 풀면 되지 않을까요? 좀 막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미분방정식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미분방정식 풀이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새로운 미분방정식은 fx를 미분한 자리에 1이 아니라 i가 곱해진 형태를 넣어주면 되는데 fx를 묶어서 보면 그 앞에 곱해지는 괄호 안의 값은 공비에 해당하는 수였죠.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데 그냥 x 앞에 i만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풀이를 하는 것보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다 풀어놓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의 i 파이 제곱의 값은 저 x 자리에 그냥 파이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그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2의 ix 제곱의 정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지수에 허수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부터 이해를 좀 해볼까요? 영상 초반에 2의 i 파이 제곱을 1을 i 파이번 곱한다고 해석하는 건 그 말 자체가 비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차수의 다항식 형태로 2의 ix 제곱이 정의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x에 1을 대입한다면 2의 i 제곱은 무한히 큰 n에 대해서 1 플러스 n분의 i를 n번 곱해준 값입니다. 이건 1을 i번 곱한다느니 하는 해석 불능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계산은 그저 복소수에 대한 사칙 연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구했지만 이 식을 보고서는 2의 i 제곱이 어떤 수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복소수로 계산된 수니까 계산 결과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된 어떤 복소수겠죠. 우리는 2의 i제곱이 앞서 봤던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2의 x제곱의 값은 1,2에 위치한 한 점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도 2의 x제곱의 값은 실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모든 실수를 나타낼 수 있는 y축, 즉 실수축에 대응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2의 i제곱은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수축에는 실수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2의 i제곱의 실수 부분인 a는 x는 1이고 실수 부분은 a인 저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값을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위치시켜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 아무데나 한번 놔보겠습니다.
저 주황색 박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설명을 위해 임의의 예상값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수 부분의 값은 어디에 표시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수축과 수직한 허수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수축은 여기에 있습니다. 2의 i제곱의 허수 부분 b는 이렇게 허수축 위 어딘가에 있겠죠. 이 값 역시 그냥 아무데나 표시한 예상값입니다. 갑자기 3차원 그래프로 넘어왔는데요. 저 연두색 점의 좌표를 읽어보자면 변수 x의 값은 1, 그리고 실수 부분의 좌표 a는 여기에, 그리고 허수 부분 좌표 b는 이렇게 허수축 위에 표시됩니다. 비록 2의 i제곱의 값은 일단 아무데나 나 본 거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x에 0을 대입했을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2의 x제곱과 2의 ix제곱에 0을 대입해보면 저 뒷부분의 값은 그냥 0이잖아요. 결국 우변에는 1만 남게 되고 x가 0일 때는 2의 x제곱이나 ix제곱이나 그 값이 1입니다. 즉 실수 부분은 1, 허수 부분은 0인 것이죠. 따라서 x가 0일 때 2의 ix제곱의 값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x가 0일 때는 2의 x제곱이나 ix제곱이나 같은 점을 지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x가 0에서 1로 점점 커지면 복소수 2의 ix제곱의 값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변할 테고, 따라서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라인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x가 1에서 2까지 가면 2의 ix제곱의 값도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하면서 곡선은 이렇게 더 연장될 것입니다. x가 3, 4, 5 하면서 계속해서 커지면 2의 ix제곱은 x축, 실수축, 허수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 속에서 어떤 형태의 곡선을 이루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상황을 x축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실수축과 허수축이 이루는 복소평면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3차원 공간상의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공간 감각이 여간 좋지 않고서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x축을 정면에서 바라봄으로써 2차원 복소 평면만이 보이는 위치로 옮겨왔는데요. 상황을 좀 가다듬고 정리하기 위해서 복소 평면상의 저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값은 x = 0일 때뿐입니다. x가 0일 때 2의 ix제곱의 값은 1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0인 곳에 위치하고 있죠. x가 0부터 1까지 커지면 2의 ix제곱의 값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저 붉은색 점은 복소평면상에 표시된 한 점, 즉 어떤 하나의 복소수잖아요. 바로 이 점의 실수축 좌표가 2의 i제곱의 실수 부분의 값, 그리고 허수축 좌표는 2의 i제곱의 허수 부분의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x가 계속 커져서 x = 2인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저 붉은 점의 위치는 복소수 2의 2i제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x값이 계속해서 커지면 복소수 2의 ix제곱의 위치 역시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그 값들의 자취가 바로 이 연두색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x값의 변화에 따른 이 곡선의 모양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x = 3인 지점 바로 옆에 3.14 어쩌고 하는 x = 파인 지점의 좌표를 읽어주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소수 2의 i파이제곱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값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선은 2의 ix제곱에 대한 어떤 계산 결과는 아니고 일단 설명을 위해 아무렇게나 그려본 임의의 곡선입니다. 하지만 이 임의의 곡선을 통해 우리는 왜 복소평면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일러 등식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x값이 변함에 따라 2의 ix제곱이 복소평면상에서 어떤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풀이 방법이란 것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수함수, 즉 E의 x제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미분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델타 x만큼 변화시켜가며 미분 방정식을 풀었고, 그것이 그래프상에서 지수함수 형태를 그린다는 걸 알아냈던 것이죠. 이번에도 정확히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E의 ix제곱의 모습을 알아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미분하면 함수값의 허수 i가 곱해진다는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델타 x만큼씩 변화시켜가며 E의 ix제곱이 복소평면상에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새로운 미분 방정식은 말하자면 미분하면 함수값의 허수 i가 곱해진다는 것인데요. 미분 계수식에다가 그 규칙을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그 의미는 아직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한 해, 즉 함수 fx의 형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fx는 E의 ix제곱이죠.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좌변은 그저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얼핏 보기에 아주 복잡해 보이는 이 수식은 복소평면상에서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하나의 규칙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서 복소수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성질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 E의 ix제곱이 복소평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E의 ix제곱에 더해지는 수는 복소평면에 어떻게 나타내어질까요? 이것은 허수 i와 E의 ix제곱 그리고 델타 x를 곱한 수인데요. 일단은 E의 ix제곱에 델타 x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에 어떤 실수를 곱해주는 것은 그 복소수가 그 방향 그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E의 ix제곱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헛수 부분이 모두 2배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원래 방향으로 2배만큼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E의 ix제곱에 한없이 작은 실수인 델타 x를 곱한 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가 델타 x배만큼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델타 x의 값은 너무나 작아서 저 화살표가 안 보일 정도여야 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줄여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허수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앞서 복소수의 기본 성질에서 확인했듯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방향만 90도만큼 돌아갑니다. 즉 원래 E의 ix제곱 방향에 대해 90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록색과 하늘색의 숫자를 더해준 좌변의 값은 어떻게 계산되죠? 이 또한 앞서 확인했듯이 두 복소수를 더하는 것은 그저 복소평면상에서의 화살표 이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즉 x가 델타 x만큼 커졌을 때 E의 ix제곱의 값은 원래 값에다가 하늘색 화살표가 더해진 이 붉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 x가 한없이 작은 값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저렇게 델타 x만큼 더해주기 전과 후의 크기, 즉 화살표의 길이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안 보이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놓긴 하지만 저 초록색과 붉은색 화살표의 길이는 거의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미분하면 함수값에 i가 곱해진다는 규칙을 적용한 이 한 줄의 수식이 복소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의 ix제곱에 대해서 구한 규칙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복소평면 어디에 있어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E의 ix제곱의 정확한 값을 딱 한 군데 알고 있죠. 바로 x가 0일 때인데요. 우리는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델타 x만큼씩 늘리며 저 규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식에 x = 0부터 넣어볼까요? x가 0일 때 E의 ix제곱의 값은 앞서 계산했듯이 1이고 따라서 초록색 화살표의 끝은 실수 부분 1, 헛수 부분 0인 곳에 위치합니다. 뒤쪽에 있는 E의 0제곱도 1이죠. 따라서 하늘색 부분의 값은 i 곱하기 델타 x입니다. i는 복소평면상에 세로로 이렇게 표시되고 거기에 아주 작은 수인 델타 x를 곱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두 화살표가 x축과 y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 각도는 분명 직각입니다.
그래서 좌변의 E의 I 델타 X의 값은 두 화살표를 더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정확히 앞서 확인한 그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저 I 델타 X에 해당하는 하늘색 화살표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허수 i라는 수는 원점으로부터 1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 그 크기가 1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1인 수에다 델타 x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그 크기는 그냥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제 델타 x만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이제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규칙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복소수는 원래 화살표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런데 앞서 한없이 작은 델타 x에 대해서는 전후의 복소수가 사실상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델타 x에 대해서는 저 초록색 화살표의 크기도 그냥 1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색 화살표의 크기는 1의 델타 x배니까 그냥 델타 x가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더해준 결과는 이렇게 표시되죠. 이제는 그 규칙이 보이시나요? x가 델타 x만큼 커지면 복소수는 원래 방향에서 수직으로 꺾어 델타 x만큼 간 곳에 위치합니다. 2의 ix제곱이 복소평면상에서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좀 더 정확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델타 x의 크기가 훨씬 더 줄어든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그 값이 1이었고요. x가 델타 x만큼씩 커질 때마다 복소수는 수직한 방향으로 꺾어서 델타 x만큼씩, 그러니까 수직으로 꺾은 다음 아주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렇게 델타 x만큼씩 n번 갔을 때의 복소평면상의 위치가 바로 복소수 2의 in 델타 x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n 델타 x라는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이 곡선의 길이를 뜻하는 거죠. 즉, 이 곡선의 길이가 델타 x인 선분이 n개 모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길이는 델타 x 곱하기 n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델타 x 곱하기 n을 x라는 하나의 문자로 둔다면요. 네, 2의 ix제곱은 이렇게 계산되는 복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곡선은 반지름이 1인 완벽한 원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은 ix제곱의 자취가 왜 굳이 어떤 다른 형태의 곡선이 아닌 원을 형성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의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저 한 줄의 수식 자체가 바로 복소평면상에서 반지름 1인 단위원을 그리는 일종의 명령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원이라는 도형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어떤 반지름을 잡아도 그것의 접선은 반지름과 수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상관없죠. 2의 ix제곱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원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복소평면상에 2의 ix제곱을 그린 그 규칙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x만큼 떨어진 저 선분을 쭉 연장한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델타 x만큼 이동할 때마다 허수 i를 곱해줌으로써 반지름과 접선의 각도를 항상 수직으로 맞춰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2의 ix제곱에 올 때까지 항상 같은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어떤 다른 지점에 대해서 보더라도 이러한 특성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반지름과 접선이 항상 수직하는 특성을 가진 도형이 바로 원이고 2의 ix제곱의 자취가 바로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2의 ix제곱이 그리는 도형은 바로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 x가 나타냈던 저 길이는 바로 반지름이 1인 원의 일부였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따라서 그 각도가 파일 때의 위치는 실수 1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바로 이 지점이고 그 위치의 좌표값은 실수 부분이 -1, 헛수 부분이 0입니다. 즉 2의 i파이 제곱이라는 수의 값은 -1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가 바로 오일러 등식입니다. 사실 결과만을 다소 무미건조하게 말하자면 오일러 등식은 -1이라는 숫자를 지수함수를 통해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힘들고 이거 왜 하나 싶기도 하지만 정상에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듯이 앞에서 열심히 유도해온 과정을 감상하듯이 한번 쭉 돌아보고 나면 이것이 결코 그런 무미건조한 한 줄의 수식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는 오일러 등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이라는 도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자연 속에는 이 원이라는 도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달, 태양, 또한 그것들이 그리는 궤도의 모양도 원형의 모습이죠. 중세시대의 학자들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완벽한 대칭을 가진 이 원을 신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신이 컴퍼스를 들고 세상을 창조하는 이 그림에도 그런 인식이 잘 드러나 있죠. 심지어 신의 머리 뒤에 그려진 후광도 원형의 모양입니다. 기하를 대표하는 도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원은 그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파이라는 숫자로 상징되기도 하는데요. 기하를 대표하는 수 파이, 그 상징적인 숫자는 오일러 등식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라는 도형은 주기성이라는 성질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X축을 정면에서 바라봄으로써 2차원 복소 평면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 X축이 보이는 위치, 즉 실수축, 헛수축, X축이 다 보이는 3차원 상에서는 이 원이 어떤 형태로 보일까요? 바로 나선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수축과 나란한 위치에서 보면 이 모습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의 IX제곱의 허수 부분은 정확히 코사인 함수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과 나란한 위치에서 보면 이 모양은 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평행이 더하면 같은 그래프니까 이렇게 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군요. 보시는 것처럼 이의 IX제곱은 실수 부분과 헛수 부분이 각각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주기함수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통해 이의 IX제곱이 주기함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지적 도약을 하신 겁니다. 실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의 IX제곱의 형태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수업에서는 고전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진자의 진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E의 I오메가 T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T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고 오메가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몇 번을 진동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E의 I오메가 T라는 것이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진동하는 물체의 변이를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전자기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적 파동입니다.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사인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식이 바로 E의 IX제곱의 형태를 가진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R은 전자기파의 공간상에서의 진동을, T는 시간상에서의 진동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는 양자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미시적인 물체의 행동은 파동함수라는 것으로 기술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파동함수를 프사이라는 그리스 문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동함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어떤 주기를 가지는 것들의 합으로 표현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E의 IKX라는 표현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추의 진자운동에서부터 전자기 파동, 그리고 양자역학에서까지 주기를 가지는 현상은 우리 생활과 자연 속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일러 등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기성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허수 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대표하는 수이기도 하며 자연현상 속의 주기성을 담고 있는 수 I, 오일러 등식 속의 허수 I는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다시 원점 근처로 돌아가 볼까요? 그곳엔 미분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의 해인 지수함수 2의 x제곱이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성장하고 감퇴하는 현상 또한 우리 자연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지수함수는 그러한 성장과 감퇴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뭔가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 현상입니다. 전염이 확산되는 초기 상황에서는 한 명이 두 명을 감염시키고 두 명이 또 두 명씩, 그렇게 초기에는 전염병이 지수함수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세균의 증식 현상도, 작은 불씨가 급격히 커지는 현상 또한 지수함수적 증가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가 불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화재라는 것은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이 주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현상 혹은 어떤 함수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 저 자연상수 2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니다. 이건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 시청자께서 이공계 학부생이시라거나 졸업생이시라면 라플라스 변환이나 푸리에 변환이라는 건 뭐 지겹도록 봐왔을 겁니다. 이러한 적분 변화는 어떤 신호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2의 x제곱의 형태를, 푸리에 변환이라는 것은 2의 ix제곱의 형태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상수 2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너무나 기본적이고 특별한 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오일러 등식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봐온 모든 수학적 분석은 이 꼴이라는 기호 양변에 무언가를 놓고 전개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등식은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까지 담고 있죠. 자연상수 2, 허수 I, 원주율 파이, 그리고 1과 0이 단지 플러스와 이꼴만으로 연결된 이 간단한 수식은 마치 한 줄의 시가 수많은 상황과 감정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것처럼 수없는 자연의 신비를 응축해낸 한 줄의 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의 한 수학과 교수님께서 오일러 등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한 한 문장으로 이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